바로 하면 되죠?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양승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내용의 주된 이제 소스는 제 책에 아마 있는 얘기들 아마 좀 전하게 될 것 같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예, 뭐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와 계신데, 하여튼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청받은 거는 뭐 조선업, 제가 원래 좀 구어체로 제목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길래 자꾸 이슈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6월, 7월에 이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죠. 예, 그 관련 쟁점.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또 사실은 이 역사를 좀 복기해 보자면 매각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매각 시도가 있었고 두 번째 매각 시도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시도였는데 그 역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도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을 조금 해석하는 게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할 게 없고 그냥 작업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5년 동안 이제 제 옥포조선소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영업직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고 거제도 근무가 아니니까 지원을 했는데 이제 활용이 이제 거제도 근무가 돼가지고 옥포 근무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업무도 하고 인사 업무를 하다가 제가 그 전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요. 뭐 나중에도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썼던 거를 들켰어요. 이제 저는 안 들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사측을 나중에 했지만 원래는 굉장히 뭐 희망 버스도 타고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입장하고 좌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키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칼럼이 하여튼 온라인에 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혼날 줄 알았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보 기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보가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조업체에서는 그 노조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소식지가 나오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걸 반박하는 찌라시를 쓰기도 하고 뭐 주에 한 번씩 이제 신문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신문도 쓰고 메시지도 좀 쓰다가 이제 가고 싶은 부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기획실 가겠다고 해서 혁신 업무 했는데 원래는 저것도 이제 서울 근무라서 도망쳐 보려고 그랬으나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랬고요. 퇴사 전에 찍은 사진이고 저는 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혁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직 연구는 되게 많습니다. 산업사회학자들이 한 생산직 연구가 많고 대개는 이제 어떤 작업 방식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착취를 하는가 혹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노사 관계가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현재 좀 더 지나면 이제 지금의 생산직 역할을 이제 기술직들이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메가시티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지역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제조업 도시 창원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 연구들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죠? 거제는 인구가 한 25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좀 줄었어요. 이번에 좀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얼마로 줄었는지 23만까지 줄었습니다. 한 10%가 갑자기는 아니고 서서히 줄기 시작해갖고 보니까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줄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량팀으로 오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인원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거제에서 실제로 떠난 사람들도 좀 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피크는 25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GRDP 지금은 보면 1인당 총 생산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잘 될 때는 오히려 지금 계속 거제는 소득이 줄고 있는 생산이 줄고 있는 도시니까 잘 될 때는 6천만 원이 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울산 정도 살았던 도시입니다. 울산 동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울산 동구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비슷하게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두 개의 기업이 있죠. 크게 보면 물론 이제 밑에 굉장히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으나 다 전부 다 이제 전속 계약이 돼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잘 나갈 때는 두 기업이 합쳐서 30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조선업 종사자가 5만 명입니다. 인구가 25만인데 5만이 조선소에서 일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족이 그럼 곱하기 3 하면 가족이고 15만이고, 그리고 관련된 산업 아니 뭐 자영업자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사실은 그냥 섬 자체가 조선업을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뭐 거제는 거제 얘기죠. 어쩌라고 하면 사실은 마산도 조선소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저기 지금 마산만 이렇게 제가 맨날 달리기 하러 가거든요. 제가 마라톤 가지고 달리기 하러 다니는데 가다 보면 거기 지금 뭐가 있냐면 중고차 파는 건물 하나 들어섰잖아요. 큰 거. 거기 원래 이제 성동 수리조선소가 있었죠. 마산도 그랬고 뭐 여기서 넘어가서 진해 가면 STX 조선해양에 진해조선소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마산 창원 이 마창진이 뭐 조선업하고 거리가 없는 도시죠. 사실 했던 도시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여전히 경상남도 자체가 조선업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산업은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21% 정도를 이제 조선업이 담당하고 있고, 종사자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 조선인데요. 이거는 그냥 직접 고용 관점에서 그렇고 하도급 관점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장 많이 만드냐. 그러니까 산업 분류는 기계 산업인데 다 조선소에 들어가는 배관제, 처리장제 이런 거 만드는 거 생각하면 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15년에서 17년까지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18, 19년도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위기가 15년에서 17년까지 있었고 그 뒤에 이제까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왼쪽에 보시면 한 06년부터 한 08년까지 조선업이 저만큼 전체에 이제 경상남도가 경제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에서 많을 때는 반 이상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소 잠깐 구경하시죠. 그래서 조선소를 구경하시는데 사진이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조선소 하면 다 기억하시는 게 골리아스 크레인 이제 한 800톤에서 1200톤 정도 드는 골리아스 크레인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사진도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를 우리가 보통 내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위에 뚜껑이 있는 지붕이 있는 쪽을 내업이라고 부르고 저쪽은 이제 배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배는 철판을 갖다가 잘라다가 구부려다가 붙여가지고 블록을 만들고요.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에 띄우면 진수라고 하고 그 진수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띄워 보내는 걸 우리가 띄워 보내서 선주한테 주는 걸 인도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작업은 그 물에 띄우기 전까지 공장에서는 물에서 띄우기 전까지 작업을 주로 하고 저쪽은 제조업의 느낌 그러니까 조선하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어차피 자동화도 되고 저쪽은 이제 사람 손 많이 안 타는 공정들을 합니다. 내업은 그렇고 근데 외업은 뭐랑 비교하면 비슷하냐면 건설업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붙이고 나서 용접도 하고 뭐 위에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자동화가 안 되고 다 사람 손 타야 되고 공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의 숙련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비슷한 그러한 준하는 노동 조건을 갖고 있고 안전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조선업이 좀 특이한 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이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빨간색, 흰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크레인이 있는데 저걸 뭐 해상 크레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뭐 예전에 세월호를 인양하거나 혹은 뭐 천안함을 인양할 때 뭘로 인양했냐 그럼 저 이제 해상 크레인으로 하는 겁니다. 조선소는 그래서 두 가지의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이제 일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우리 이따 배를 많이 볼 거니까 얘는 배는 아닙니다. 배처럼 보이지만 배는 아니고 FLNG라는 건데 LNG를 받아다가 가공해가지고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공장입니다. 해상 공장.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가 뭘로 돈을 벌었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LNG 바람 때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래서 한 10년을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한 2008년에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제 LNG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해양 플랜트는 조선소의 돈을 다 까먹은 이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물에 띄워놓기는 하거나 혹은 물에다가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박아놓기는 하는데 얘네는 하여튼 그 직접 자기들이 움직여야지 배잖아요. 자기가 제가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자기가 구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이제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죠. 해양 플랜트는 그런 기능은 없고 요건 그 자체로 공장입니다. 그리고 배하고 다른 점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배는 뭐를 싣고 가는 겁니다. 기능이 사람을 싣고 가든 차를 싣고 가든 아니면은 뭐 기름을 싣고 가든 가스를 싣고 가든 뭐 이렇게 싣고 가는 게 기능인데 얘네는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가공하거나 이 뭔가 하는 공장의 기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는 비워놔야 됩니다. 배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해양 플랜트는 이 안을 뭔가 기능으로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 때 기준도 다르고 구동하는 원리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달랐는데 이게 그냥 얼마짜리냐면요. 원가가 6천억 원이거든요. 요 한 기에. 얼마 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원래 그러니까 단가가 6천억 원인데요. 제조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6천억 원짜리를 1조 2천억 원 짓고 해가지고 2배의 원가가 들었습니다. 원래 견적가보다. 예. 근데 해양 플랜트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드릴십이라는 게 있는데 드릴십은 사실 돈이 됐거든요. 한 이제 비싸게 받은 6, 7천억 원 정도 이제 그것도 받았는데 그거는 한 1,000억 남기기도 하고 500억 남기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유가가 이제 폭락해가지고요. 바다에서 기름을 안 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오일 메이저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가지고 지금 재고가 그대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구 이렇게 돈 남는 거 한 1조쯤 있는 분 찾으시면 좀 인도 좀 해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세일해 줍니다. 한 30%씩 세일해 가니까. 예, 하여튼 이런 이제 해양 플랜트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조선소들이 까먹었습니다. 대우조선 얘기에서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얘기에서도 이 해양 플랜트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는 하여튼 용접이죠.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용접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선소가 제조업 중에 유일은 아니고 거의 이제 드물게 2주 휴가를 쉬잖아요.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혹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쉬거든요. 그 이유가 용접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하는 구역이 배를 짓는 구역은 에어컨을 못 틀어요. 일단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기 때문에 그다음 바람 불면 이게 용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용접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름을 기준으로 생각한 밖의 온도 37도면 이 안에는 몇 도 정도 될까요? 작업 구역은 5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 이게 열이 집중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밑창이 녹아요. 고어텍스 신발 신고 계신데 작업 이 안전하에 밑창이 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덥고 게다가 옷을 이렇게 방호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쉽니다. 하여튼 용접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인데 용접이 주된 일입니다. 조선소에서. 그래서 뭐 이제 왜 조선업이 위기에 빠졌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유가 원인을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장을 보면서 선가가 사이클이 지금 떨어지는 사이클이니까 조선업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또 있죠. 정경유착 때문에 하여튼 힘들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은 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시점부터 이제 관리를 받았죠.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았고 독립기업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으나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계속 자기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연임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경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감옥에 가시는 사장님들이 많죠. 남상태, 구재호 사장님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게 다 뭔가 저가 수주를 하게 되고 시장을 교란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업이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설이 있는 거죠. 뭐 몇 가지는 맞기도 하고 분식회계의 관점에서 맞기도 한데 그것만 해석하면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조선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 이상의 무언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선업은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문제다. 선가가 문제다. 그러면 선가가 돌아오면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LNG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에 돈을 지원해라. 이런 논리가 이제 경상남도의 논리죠. 근데 맞을까? 이런 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두 분 감옥관 사장님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금 더 집중을 하겠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저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그 거제나 이 창원이나 비슷한데 약간 굉장히 끈끈하고 이 가족 같은 문화, 이 일하는 사람끼리 갖고 있는 가족 같은 문화가 조선업의 부침과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강한 심증을 갖고 있고 뭐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조선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직의 어, 중요성만큼 이제 기술직의 어, 기술직이라고 하면 공과대학 나온 4년제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직의 엔지니어 문화라는 관점에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산업 전성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의 전성기는 LNG 선박의 전성기입니다. 그 세계의 조선 시장을 근대적인 조선 시장을 처음 이제 만들었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그리스는 영국 배를 샀죠. 영국에서 지은 배를 선주들이 거기에 있는 용선사들이 사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국이 95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95년. 95년 동안 세계 조선시장의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한 3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3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97, 8년 이후부터는 계속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30년을 못 채웠는데 지금 위기가 오죠. 이게 거의 까딱까딱 찼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나가던 시기는 이제 조선 산업의 전성기가 90년대 말부터고요. 그 이제 주도를 이끌어갔던 게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은 LNG로 요즘에 LNG 추진 선박이 요즘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다릅니다. 이거는 LNG를 담고 가는 선박입니다. 근데 LNG를 담고 가려면은 이제 액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가스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액화시키는 게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얘를 압력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담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담는 기술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요 LNG 차 안에 들어가는 솔리더스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프랑스에 로열티를 많이 줬으나 우리가 이제 많이 가져왔고 하여튼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제조 기술이에요. 제조 기술. 빨리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도 품질을 안 떨어뜨리는 게 한국 조선업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냐면 아주 기초 기반 기술은 없고 제품 혁신은 못하지만 빨리 만들 수 있고 조립을 잘한다 이런 게 우리가 추격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 선도국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통해 따라잡는 거를 이제 추격형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이고 우리 교선소 관점에서는 생산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노동자들이 빨리 만들어가지고 화끈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레짐과 혁신이라고 써놨는데 왼쪽에 보면은 왼쪽 위에 있잖아요. 사진 보면은 뭐 하는 걸까요? 예, 출근길입니다. 근데 출근길을 하는데 뭐를 나눠주고 있지 않나요? 예, 찌라시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지금 오셨지만 노동조합은 지금 오늘도 입고 오셨는데 조끼를 입어야 돼요. 단결투쟁이 써 있어야 됩니다. 금속노조에 단결투쟁이 써 있어야 이제 노동조합이 나눠주는 거고 예,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은 임원들이에요. 사장 이하 이제 전부 뭐 상무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나오고 찌라시 돌립니다. 예, 조합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제 찌라시를 돌리는데 소식지를 돌리는데 조선소는 사장도 나와서 아침에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말을 좀 듣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측에 있는 사진은 뭔가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저거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저 어느 나라일까? 요일로 치면 월화수목금 중에 무슨 요일에 몇 시쯤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지금 그러고 있고 화요일 새벽 7시 하고 있고 저거는 보통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하고 오후 3시, 4시 정도에 합니다. 뭐냐면 이제 안정기원제입니다.
배가 진수하기 전에 이제 안전을 마지막 마무리 작업까지 이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작업인데 왜 금요일 날 3, 4시에 할까요? 저 뒤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박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걸리 박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고사 지냈으면 막걸리 한 잔씩 해야죠. 근데 이제 근무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의뢰의 뒤 시간을 보려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전전 사장님이 이제 저기 정성립 사장님이죠. 저분은 뭐 조선소 사장만 한 10년 했어요. 저분은 직업이 사장이에요. 50살부터 70살까지 사장만 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악수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하려고 하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되게 우리 이제 하여튼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걸 헤쳐놨는데 광고에 뭐 느낌 물음표 나오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이러지만 조선소의 혁신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 곳이 조선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중공업 가족이란 말을 저는 제 책 제목도 그렇고 중공업 가족이라고 하죠. 중공업 가족은 아주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중공업에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부치 가족을 중공업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두 번째는 이 우리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할 때 그 가족 실제로 저는 가족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동료를 가족처럼 생각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민주노조 운동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회사가 만들어냈던 이 기업 문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 같으면은 이제 예전에 패밀리 트레이닝이라고 전국을 조합원들 데리고서 이제 구경을 시켜줬어요. 가족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다. 대우그룹이 이렇게 대단한 그룹이다. 이거 대우만 한 거 아니에요? 현대도 하고 삼성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굉장히 강한 이제 연대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또 노무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뭐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으나 하여튼 굉장히 뭐 술도 많이 먹이고 민원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합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장 선거보다 대의원 선거잖아요. 회사 관점에서는 대의원 장악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1년 내내 노무관리 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결속을 강하게 만든 거는 틀림없습니다. 어떤 방향일지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중공업 가족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고 맞출 수 있으면 경상남도 도민이 맞습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위는 어디고 아래는 어디일까요? 삼성하고 대우 중에 아세요? 위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위에가 대우, 당연히 아래가 삼성입니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는 김우중 회장이 오토바이 반입을 못하게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거나 걸어서 가거나 회사 통근버스를 탑니다. 근데 이 삼성중공업은 오토바이를 타도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겠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출근하고요. 예. 아니, 입구에 하는 거예요. 서문 앞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드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그 근처 서문부터 오션 플라자까지 이렇게 쭉 있죠. 그거 맞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저렇게 같이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뭐야 결혼도 시켜주고 했죠.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도 사진은 결혼식을 이제 시켜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뭐 수십상이 결혼하거든요. 1년에. 요즘에는 안 합니다. 이제 왜냐면 뭐 조합원들이 나이가 뭐 아주 생산직 정규직 직원을 잘 안 뽑으니까 저런 걸 해줄 이벤트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이게 일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회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도 시켜주는데 뭔가 동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회사는 뭐 연공설계 정년보장 성과 공유도 했고 성과 공유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많이 나눠줬고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 복지의 측면에서 대기업이니까 뭐 그런 일들을 두 회사 모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에게는 승년에 대해서 그 다음 다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 쟁점이긴 한데 뭐 하여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세 작업 관리 어떤 면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제 조합도 반대를 하고 했으나 어쨌든 미세 작업
관리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업을 세분화하고 이거를 작업 지시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갖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뭐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쓸고 닦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작업장 혁신에 대해서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달성이 된 거죠. 그게 잘 작동한 게 90년대에 조선산업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헌신과 혁신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헌신을 가지고 만든 혁신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배는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에 빼빼로 같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공정을 한 번에 밀어내는 그런 작업입니까? 아니면은 그 주문식 제작입니까? 그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빼빼로는 그냥 우리가 슈퍼에 가면 사잖아요.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문식이죠. 근데 그 선박의 혁신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배를 빼빼로로 만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배는 할 때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드는 거겠죠. 주문식이라면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한 번에 수주를 한 척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에 10척을 만들어요. 10척을 짓거나 20척을 짓거나 뭐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LNG 선박을 수주해가지고 20척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배는 완전한 주문식 제작이죠. 설계도 처음 해보고 생산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건조 과정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남습니까? 시행착오가 남잖아요. 그럼 그게 도면에 반영되고 작업자들의 작업 방식에 기록이 됩니다. 작업자들도 기록하고 설계자들도 기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록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이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기록만 해놨다면, 전수만 돼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수주하면 처음에 이제 LNG 선박이 얼마 정도일까? 한 2천억 원이 지금 뭐지? 달러가 좀 뛰었으니까 한 3천억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3천억 원짜리 배를 지금 처음에는 6천억 원에 지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빵원으로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자체가 다 짓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진 같은 게 이제 단가가 있으니까 약간 과장이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배에 이제 원가를 맞추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배를 빼빼로처럼 그냥 다 모두 다 그냥 그 제자리에서 그냥 작업하면 마치 공장에 라인 돌리듯이 찍어낼 수 있게 하는 체제인데 그 체제는 공장에서 라인 돌리는 거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직들의 노련함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 작업을 마치 공장에서 로봇이 하듯이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그런 혁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6시에 사장도 나가가지고 찌라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장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기분 나쁜 말을 쓰려고 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사실은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제를 통해서 조선업이 혁신을 했다고 보시면 된다. 위쪽은 그런 거잖아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작업복을 입혀놔서 그렇지만 다 서울공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석사 박사들인데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배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고민하는 엔지니어들인데 사실은 근데 밑에 작업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작업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 생산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돌아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중공업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한 식구예요. 왜 한 식구가 가능하냐면 다 정규직이니까 가능해요. 다 정규직이고 우리 작업장이고 이게 우리 회사니까 가능한데 조선업은 2000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2002, 3년을 넘어가면 하청이 더 많아집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조선소에서 하청과 정규직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예, 알려드릴게요. 정규직은 부서 이름이 써 있어요. 가공부, 의장부, 탑재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서 이름. 근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진영 기업, 산청조립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거제도에서 소개팅을 한 적이 많대요. 처음에 작업복을 안 입고 갔습니다. 창피해. 괜히 소개팅 하는데 왜 작업복을 입고 갑니까? 창피하게. 그랬더니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나왔는데 이제 배우 안 다니시냐는 거예요. 배우 안 다니냐고. 다니는 거 맞는데
왜 안 입고 오셨냐고 옷을.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분 또 이제 소개팅 몇 번 나갔는데 그때 열심히 입고 나가 좋아하시는데 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입고 나가면 지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경이세요? 지경이세요가 인사예요. 지경이세요. 이게 사실 근데 굉장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 이름 써 있으면 벌써 필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영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그뭐 공채 대졸 사원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사실은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치 이건 신분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돌아갔던 곳인데 사내하청이 증가해가지고 계속 늘어났고요. 2005년까지인데 나중에 보면은 직영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하청 인원이 조선소 안에 5만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네 배가 이제 사내하청 인원이었던 게 14, 15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니 아까 그 지금 조선소의 근무 시작은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8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출근은 아까 제가 온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7시면 대부분 오세요. 와가지고 뭐 쓸고 닦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침도 드시고 같이 체조도 하시고 이러고 이제 배에 8시 땡 하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헌신으로 만들었던 작업장이고 진짜로 그것도 뭐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은 청소 안 하니까 내가 가서 해야지 하고 반장님들 중에 뭐 이제 6시 반부터 청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잠이 없으신가? 왜냐면 전날 12시까지 내가 이걸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6시 반에 나와서 하시니까. 근데 그런 종류의 소명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외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그걸로 유지됐던 거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빼빼로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그런 종류의 기제들이 이제 무너졌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 생산직이잖아요. 이 보라색이 높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피크를 쳤다가 이제 떨어졌고 우리가 조선업에 지금 종사자가 한 9만 2천에서 10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뜨내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 때는 한 20만 명까지도 이제 조선소에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조선소는 유동적인 시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쓰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원래 물량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량팀의 정의는 그런 거거든요. 용접을 20년 동안 해갖고 완전 베테랑이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공정이 안 되면 하루에 뭐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는 그러니까 김프로, 박프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김프로 좀 불러봐라 이러면 김프로네 팀이 있는 겁니다. 김프로에 5인 팀이 오면은 여기 도장이 안 되거나 용접이 안 되면 와가지고 해결해주는 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물량팀의 정의가 바뀝니다. 하도 그냥 뭐가 다 안 되니까 계속 불러다 쓰다 보니까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죠. 하여튼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났던 거고 그래서 조선과 아무 상관없이 용접도 할 줄 모르는데 와가지고 힘쓸 줄 안다고 와가지고 밧줄만 당기던 케이블만 당기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고 다 깨졌던 겁니다. 박살 나가지고 사람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갈아 넣으면서 이제 됐던 거고요. 예. 근데 이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아까 그 선박이 잘 되던 시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런 시기에는 이제 다 해양 플랜트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배만 짓던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해양 플랜트는 선행 과정, 설계와 연구개발 조달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의 인원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직영 인원만 갖고 안 되니까 하청이 더 늘어나고 이 하청이 더 늘어나니까 생산 현장이 개판이 되고 건조가 어려워지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작업은 더 진행이 안 되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적 자금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앞에 그 그거 있잖아요. 작업을 하려면은 우리가 작업자들이요. 뭘 봐야 됩니까? 도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도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는 비워요. 공간이 많고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배를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설계가 어떤 설계냐면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는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선박이요. 지금 선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배가 쪼개지지 않고 물에 잘 뜨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선형으로 잘 만들고 잘 빠져가지고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게 하고 속도를 많이 내면서도 이게 부하가 많이 안 걸리게 해가지고 잘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건데요. 근데 이 해양 플랜트를 많이 했고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10조 원을 다 선박만 채웠던 게 2008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해양 플랜트를
10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선박을 3조를 채워가지고 한 3배를 해양 플랜트를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아까 이제 안을 비우는 게 아니고 안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기계 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복잡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소 설계를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한 거 별로 안 좋아했고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배가 크니까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설계 실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게 한국이 못하니까 해외에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설계 도면을 사다가 우리가 감리를 해다 그거 갖고 배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를 지었는데 그 실력이 모자른 거죠. 그럼 그 실력이 모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양 플랜트를 짓다가 오작이 난다고 하거든요. 도면대로 지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면대로 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도면 바꿔야 돼요. 아니, 도면 오작 났다고 연락해야 돼요. 근데 작업구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야 돼요. 뜯어야 돼요, 문제. 근데 이게 배가 3D잖아요. 배나 해양 플랜트나. 그러면 작업을 이렇게 돌려놓고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방향에 돌려야 될지 몰라요. 용접 여기 해보신 분 계세요? 우선은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예요? 아래 보기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앞에를 보는 게 좀 편할 거고, 어려운 거 위를 보거나 혹은 여기 베리어가 있는 거죠.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또 골치가 아파지. 그럼 뜯고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각도의 작업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용접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이 밀려요. 당연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도면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도면을 만들면 되는데 해외 도면이 왔고, 해외 도면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잘 감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연쇄작용으로 벌어지면서 해양 플랜트가 어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작업자는 노련한 직영 작업자가 아니었다니까요. 90%가 해양 플랜트를 하던 9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다 산해하청이거나 아웃소싱된 물량팀 노동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6시부터 나와가지고 오늘 뭐 할지를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 작업 구역을 정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계는 그럼 왜 못했을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 시대가 해양 플랜트 때 제기됐고, 조선소들은 광고를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에? 조선소들이 혹시?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 STX하고 현대중공업이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소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좀 고생 좀 해도 됩니다. 왜냐면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2003, 4, 5, 6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 입사하면은 해외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했어요. 전 세계 돌면서 신입사원 연수. 전 세계에 있는 주재원 사무실 다 가면서. 그다음 그 유럽은 뭐 사실 그리스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랑 덴마크만 가면 되거든요. 선사가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괜히 그냥 유럽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죠.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 돈이 많을 때 많이 뽑으면서 많이 뽑았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해양 플랜트의 시대가 온다였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오면 선박 설계를 10명이 할 걸 해양 플랜트는 100명이 해야 될 만큼 설계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웃돈을 주고 굉장히 이제 고급 엔지니어들을 뽑으려고, 고학력 엔지니어들을 뽑으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고. 저기 혹시 저분도 아세요? 우측의 세 번째. 이게 조선 해양 그 엔지니어 중에 저분이 제일 이제 제일 베테랑이고 제일 잘했던 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죠. 민계식 그 현대중공업 회장입니다. 아, 퇴직하셨죠. 저분은 지금 80세, 80, 70, 한 7, 8세 되셨는데 지금도 풀코스 뛰세요, 마라톤. 네. 하여튼. 근데 뭐 이제 저런 쟁이들의 뭔가가 있는데, 근데 뭐냐면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도면을 만든다 그랬는데 예전에 도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손으로 모는 종이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저 왼쪽이 두 번째 나온 것처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만집니다. 사실 설계하는 사람들. 음. 그래서 옛날 선배들 자리에 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도 아닐 것 같은데, 10년 전에 부장님들 자리에 가면은 항상 옆에 안전모, 안전벨트가 있었어요. 안전화가. 요즘 설계원들 자리에 가면 안전모,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르면 씨발 욕하고 이제 갑니다.
가기 싫거든요. 아니, 나는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도면 보냈고, 전화 다 받았고, 카톡으로 사진 받아가지고, 조치 다 해줬는데 왜 자꾸 현장에 와서 보라고 하냐고. 근데 그건 이제 예전에 기풍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은 그게 당연하고, 지금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이런 책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설계원들의 숙련이 쌓여야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풍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옆에다가 안전모를 두지 않은 불안한 선배들하고 이 가기 싫다고 현장에 왜 자꾸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하냐고 투덜대는 이 후배들의 시대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설계원들의 주력은 기계공고 출신이었어요. 기계공고 출신들. 기계공고에서 기계 설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었고, 대졸이 주류가 된 거는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그 전 세대를 아주 상징하는 게 기능올림픽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조선소에 많았어요. 기능올림픽 메달 딴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일단 대학을 많이 가니까 대학에 공과대학 나온 사람 뽑아야죠. 이제 그렇게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 또 하나는 얘네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소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대우조선에서 부산대학교 동문회를 못해요. 한 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2,000명 막 이래요. 제가 나온 학교는 동문회가 30명에서 50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부산대학교는 그래가지고 전공별로 동문회를 합니다. 전체 동문회 하려면 호텔 빌려야 돼요. 큰 거, 홀. 예, 그랜드 볼룸을 막 이런 거 빌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부산대 출신 많이 뽑았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유수한 공대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진 게,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할 거니까, 우리가 해양 플랜트랑 복잡한 걸 할 거니까 이 친구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은 하여튼 뭔가 작업이란 걸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단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일에 익숙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들 뽑아놨더니 문제가 뭐냐면, 저도 문제였는데 금요일만 되면 도망갑니다. 금요일만 되면 서울 가자. 그래서 이게 셔틀버스인데요. 옥포에서 서울 가는 셔틀버스인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4대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등버스 기준 28 곱하기 4 하면 112명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한 10대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이제 300명 가까이 가는 거죠, 서울. 매주 그러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입사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이 잘 안 돼요. 다 이제 이미 다 서울로 가가지고 홍대에서 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입사를 했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조선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조선 산업뿐만 아니고 제조업이 다 그 문제인데, 천안분계선이라는 말이 이때 이제 2000년대부터 계속 회자가 됩니다. 천안부터 이남은 안 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설계 사무실을 당연히 이제 거제도 옥포에 있었는데 어디로 짓게 됩니까? 서울에 짓게 돼요, 설계 사무실을. 지금 현대중공업도 판교에다 지었거든요. 예. 이제 다 옮겨가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판교에 있어요, 설계 사무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직시하는 게 사면주의라는 거거든요, 제조업에서 말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화로 안 돼요. 카톡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출장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출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장을 가더라도 본인 근무지는 서울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마음이 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이 떠 있는 게 문제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조선업이 뭐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부산대 출신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조선소 갔으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부울경에 더 좋은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온 친구들한테 그냥 시골 회사인데 돈 많이 줘서 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랬을 때 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 식구가 되라라고 하는데 왜요? 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혹은 이 지역에서 누구 만나라고 하면 또 싫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근속이 높고 여기 안 잘리니까 그냥 다닌다. 지방회사지만 다닌다라는 이 우수한, 이른바 우수한 엔지니어들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의 정서적 간극도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불안하게 위태위태하고 자꾸 갔던 시절이 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르르 무너졌다니까, 해양 플랜트를 하면서. 설계가 잘 안 돼요. 설계 감리가 안 되고, 설계 도면이 생산에 나갔을 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도 원청 정규직이 아니에요. 중공업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작업장이 아니야. 나는 하여튼 많이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직영 관리자가 싫어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한 거죠. 그 전에 아까 1차 생산 내지면 선박이 잘 될 텐데, 정규직이 완전히 고용되고 노사가 합의가 되고, 물론 이제 분쟁은 많고 분규는 많고 파업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룰이 있는 건데, 작업장 혁신도 되고 생산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내 하청이 90%고 생산에 직영 노동자들이, 문제는 또 뭐냐면 안 뽑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 뽑기도 하는 건데, 50%에서 60%가 생산을 안 해요. 생산직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45세가 넘어가면서 근골격계가 계속 오고, 그러다 보면 산재 판정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산재가 중대재해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몸에 축적돼가지고 근골격계 판정받아요. 산재 판정 받으면 열애됩니다. 생산에서. 나 용접만 20년 했는데 이제는 공구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크레인을 끕니다. 지게차를 끕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다 결국엔 또 사내하청이 하고 물량팀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작업장의 오너십이 붕괴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력이 당연히 붕괴되죠. 뜨내기들이 하게 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나게 되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임금이 삭감되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받게 되고. 아, 그거 아세요? 희망퇴직하면은 조직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갈까요? 목표는 누굽니까, 원래? 예, 그러니까 부장, 그 다음에 생산직에서는 뭐 반장 이상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생산지가 안 나갑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죠. 이제 뭐냐면 조합이 일단 이렇게 고용부 안정을 시켜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한데, 퇴직 일시급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정년을 채우는 게 낫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일단 사무직은 다 나갑니다. 맞잖아요. 부장 이상은 다 나가라니까 나가는데 그걸로 티오를 잘 못 채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대리과장급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문제는 대리과장급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리과장급 왜 많이 나가냐? 이제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부장급에서 나가야 하는 분들이 안 나가게 되는 이상한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승련이 있겠습니까? 이게 승련이 전수도 안 되고, 예, 그 사이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가고, 어, 예. 그 다음에 정규직들이 작업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전체의 체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신이 계속 딴 데 팔려 있는 엔지니어들, 기술직들 생각해 보면, 그럼 주말에 가서 뭐 하냐? 여자친구 만난다.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오라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제 부장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저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왜 안 돼? 그러면 여기 오면 일하던 거 관둬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직업이, 창원은 좀 낫습니다. 창원이나 부산은 훨씬 낫고, 울산이나 창원이나 비슷한 것 같고, 거제는 더 낫고 한데,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 뭐 있습니까? 마창진, 그러니까 창원, 울산, 거제에서 여성은 무슨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교사, 뭐 물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직업 빼면 지금 또 뭐 있죠? 할 수 있는 직업? 간호사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자, 조정님 부장님 뭐 있습니까? 여성들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직업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졸이 자가 늘어났고, 굉장히 화이트 칼라 잡을 갖고 싶고,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동등하게 커리어를 가져야 된다 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누적된 일입니다.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제가 뭐 용접군까지 여성들이 다 김진수 지도위원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최소한 기술직에서는 여성 인력을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MB 정부 욕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고용 관점에서는 강만수 사장, 그러니까 회장이 있었잖아요. 저기 산업은행 그 경제부총리도 했던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거기는 뭐냐면
신념이 뭐냐면 고조를 뽑아야 된다. 고조를 공채를 뽑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어떤 직군이든 여성을 30%를 채워라 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 실제로 고 기수가 있습니다. 강만수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만수 회장이 산업은행장 할 땐 30%씩 뽑았습니다. 기술직도. 근데 기계공학과의 여학생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요즘에?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프로일까요? 15%. 예, 1%였어요. 그 전까지는. 1에서 5%였어요. 이제 15%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조선소에서 그 여학생 몇 프로 여직원 기술직 중에 몇 프로 될까요? 10%안 돼요. 10% 안 돼요.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수는 30%라니까. 그럼 그 직원들 퇴사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들어오면 이 좋은 직장들은 왜 나갑니까? 그렇지, 일 잘합니다. 특진해가지고 뭐 지금 부장급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안 뽑았다고요. 하여튼 이건 관행적인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을 못한다 이 문제 떠나서. 근데 이 지역은 하여튼 이 부울경은 특히나 부울경의 이제 울산과 경남은 여성 고용 문제 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서 내려왔더니 여기는 여자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기 동료로 여자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하고 자기 여자친구 어떻게 내려오라고 합니까? 못 내려오죠. 예. 예, 그리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석박사 다 하려고 하는데 대졸이어도 공과대 출신들이 굉장히 학업에 대한 욕구 강한 사람 많거든요. 기계금은 이제 부산대 가야 되는데 부산대 얼마 걸릴까요? 거제도에서 가려면. 못 타고 가야 돼요. 일단 자가 운전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근데 거가대교 왕복 2만 원인데요. 하루에. 다른 지역 서울에서 대학원까지 1시간 반 다닌 사람은 많아요. 석박사 하러. 못 타고 다니까요, 서울에서. 지하철.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그런 프로젝트가 일환 아니에요? 광역 내 도시철도를 어떻게 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 어저께 안 하기로 했다고요? 하여튼 네. 그게 그냥 교통망이 아니고 사실은 광역 내 학습망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지역 오면 하여튼 그냥 술이나 먹다가 퇴직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구나, 나는 도태되겠구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문화적 인프라 뭐 여기 돈을 쓰러 갈 데가 없다, 여기는 이태원과 홍대가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말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희망퇴직은 시니어들을 나가라고 했는데 주니어들이 나가버렸고 뭔가 이 지식이 축적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고 다 퍼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은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주니어 중에서. 그러니까 일을 한참 하는 실무진에서는 대리과장급이 나가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남은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고 그러면 그중에 잘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 중에 하는데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거죠. 계속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퍼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지금은 12,000명이었는데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8,000명 정도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은 한 9,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 12,000명 그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두둥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 실조 1,000억인데 썰이 있죠. 누구는 13조가 들어갔다. 누구는 7조 1,000 들어갔다. 작게 본 사람은 7조 1,000인데 저거는 실제로 자금이 직접 집행된 거고 13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크레딧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13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많이 들어갔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일하던 사람들은 억울해요. 나는 그냥 일만 했고 우리가 돈을 못 번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장이 잘못해서 왔거든요. 이제 회사가 안 되면 다 이게 경영진이 무능하고 썩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 문제는 그게 우리 작업장 안에서는 패스가 돼요. 우리 지역 안에서는 패스가 돼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 댓글로는 패스가 안 돼요. 네이버 댓글에서는 좀비 기업 문 닫으란 말밖에 없습니다. 저런 기업에 왜 국민 혈세가 들어가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밖에서는 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 댓글을 우리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굉장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 반부터 나오고 청소하고 핸드폰으로 네이버 켰다가 상처받는 제 반장님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상처 매일 받죠. 근데 뭐 공적장을 받는 동안은 계속 상처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많이 떠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직원들 떠나는 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물량팀들은 업체가 도산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사람들은 여성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나 울산의 인구 구조 중에 여성을 펼쳐놓으면 뭐냐면 10대, 20대에 떠납니다. 20대 초반에.
진학을 위해서 떠나거나 일자리를 위해서 떠났다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돌아오는 게 순유입이 많은 게 원래 이 산업 도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왜 돌아올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성들이 결혼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연봉 뭐 우리가 뭐 1억을 받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제 그 정규직들하고 결혼하면 내 식구가 건사가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작동을 하니까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싫어합니다, 일단. 외벌이 가정을 별로 여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그거를 바라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조선소 남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못 버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순이 빠지는 게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이제 빠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룹이 항상 유입됐던 그룹인데 그 그룹도 빠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심하죠. 아, 그리고 2015년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해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처음 줄어든 해고요. 경남의 인구가 처음 줄어든 해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빠지는 주력에서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추격하면서 젊은 남성들도 빠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구 관점에서. 이제 그게 조선업 구조조정에 영향이 있고 제조업의 위기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예, 뭐 근데 우리만 이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뭐 이제 영국도. 글라스고가 아까 우리 창원이나 거제나 울산 같은 곳이에요. 네, 뭐 이렇게 됐죠. 네, 갔을 때. 네, 뭐 도크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 예. 공장이 떠나고 나면 이제 이 우측에 울산 얘기 잠깐 하자면 이 공장만 있던 도시잖아요, 원래. 예, 우리가 공장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조선소든 공장인데. 근데 태어나서 처음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마나님들이 이제 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겪게는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뭐 사실은 뭐 요즘에는 많이 부업은 많이 하시죠. 부업은 많이 하셨으나 전업주부로 살다가 일하는 분들이 겪게 되는 또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선소는 그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 그래갖고 19년부터 3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올해 실패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인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투자를 못 합니다. 주인이 완전히 데려가기 전엔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올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설비 투자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눌러놨잖아요. 임금도 눌러놨거든요. 그러니까 3사 중에서도 낮았고 조선산업이 임금이 옛날보다 떨어진 데다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중공업 철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죠. 51일 동안 했는데요. 임금 문제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용접사들이 그 조선업이 그 해양 플랜트 이후에 사람을 많이 안 뽑게 되고 나서 다 어디로 간지 아시죠? 평택으로 많이 갔거든요. 평택에도 가고 울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냐면 석유화학 단지. 석유화학 단지에 이제 플랜트 작업할 게 많아가지고 케미컬 공장 이런 데 가서 했었고. 근데 그런 데는 얼마 주냐면 하루에 일당벌이로 25만 원 이상 주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조선소는 지금 10에서 15만 원 사이밖에 안 주거든요. 물론 이제 승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하청 노동자 관점. 정규직은 안 뽑은 지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아웃소싱 문제가 원래 뭐냐면 너무 물량을 많이 이제 투하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식 업체들, 정식 사내 하청 업체가 사람을 못 뽑았습니다. 다 못 뽑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외주를 준 거예요. 그냥 인력업체, 건설업체 나가는 분들을 데려다가 작업을 시켰었거든요. 그게 불법 아웃소싱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사람을 많이 안 뽑게 되면은 저런 방식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도드라졌던 겁니다. 지금도 인력 시장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생산 관점에서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작업자 관점에서는 내가 별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 쓰거나 혹은 산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 받거나 그 안전에 대해서 인지를 못 받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오는 게 현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이번에 사내하청 파업할 때 8천억이냐 손실이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470억을 이제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손실이 그렇게 컸는지도 일단 궁금한 거고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1년이 멀쩡하게 공정이 다 돌아간다고 치고 그 파업이 일어났던 일수로 하니까 8천억까지 나왔던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거. 근데 조선소의 일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다른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조선소가 이 생산직들의 마음을 산다 그랬잖아요. 아까 원래.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한 달 밀린 것도 일주일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아니 그게 뭐 무슨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쳐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인력에 의존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 8천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실 여론전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저게 8천억이 안 될 거라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죠. 그냥 말 안 한 거지. 빨리 끝나면 좋으니까. 예. 예, 뭐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470억 원을 이제 지금 조합에 지금 이제 사내하청 노조에 지금 손배소를 걸었는데 뭐 여기에 관련된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쟁의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불법에 대해서 민사 청구하는 걸 어떻게 제약할 거냐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뭐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조합원 고용승계 문제. 이게 뭐냐면은 파업하는 동안 업체들이 도산을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달라고. 다 사내하청 노동자니까 이제 저 고용승계를 직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보내달라. 근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는 것 같죠. 보내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는 이제 현안이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만 명이 조선소에서 일하던 게 있고 지금 9만이 있는데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정규직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조선소는 일량이나 물량이 절반까지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2배 일하는 양에 비해서 2배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일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뭔가 다른 명분으로 해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이상을 보전해주고 그건 그 보전해주는 주체가 노사 민정이 될 것인지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협의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 상생 연대 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금속노조나 이런 곳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쟁점이 하나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게 하도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요. 조선소에 이 사이클도 있고 두 가지 업을 이제 선박과 해양 플랜트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중구조 문제가 굉장히 큰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2배 정도까지 받는 거거든요. 정규직들이. 이 문제는 근속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섭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청 노조는 이제 교섭력도 없고 근속이 안 쌓이는 게 하청의 가장 큰 문제죠. 상용공으로 이제 업체에서 자기가 나름의 정규직처럼 일을 했으나 원래 근속이 쌓이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연공급이거든요. 그게 안 작동하는 시장일 때, 그럼 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까가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만드는 길은 잘 안 작동했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뭐 직무금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따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지금 조선소에 있고, 하여튼 그 배경에는 처음에 누가 배를 아까 요약을 하자면 이 중공업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렸던 거는 뭔가 혼연일체가 되게 하는 기제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너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박이 잘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청을 많이 쓰니까 그게 와해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선행 작업을 책임져야 될 그 설계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혹은 약간 정신이 이제 여기에 딱 안착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조선소의 위기들이 같이 벌어졌던 거가 있는 거고요. 거기엔 또 지역 문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받고 나면 이게 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이 기초 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 그거는 이제 기술직 관점에서도 생산직 관점에서도 벌어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보니 계속 뭔가 이게 쌓여있는 문제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드러나는 게 이번 하청 파업 사태였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안의 측면에서도
여전 뭐 당장 어떻게 해결할지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 아까 이제 저는 엔지니어를 주로 기술직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독서실이잖아요. 독서실이거든요. 그 삼성, 대우, 현대 다 저 독서실들이 있어요. 이 건물은 뭐냐면 공채 사원들만 사는 아파트거든요. 저도 저기 살았거든요. 거기에 독서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이직스쿨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기서 퇴근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아, 아. 근데 저 마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가 이 비단 조선업체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울경에 있는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울경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나 호남이 겪는 것보다는 부울경이 그래도 상태가 낫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절로 가요? 영팀에서 저 이따 올게요.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 안 했으면요, 이제 이게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원인이었으니 해양 플랜트를 안 했어야지라는 게 질문이 되게 많고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안 했으면 좋았을까요? 네, 안 해서 망했어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소들이요,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선박수주를 1년에 빵척하는 애가 많았습니다. 한 척도 못한. 그 전까지는 배를 아까 한 척에 1,000억이라고 보면은 100척씩 했어요. 그러면 10조잖아요. 그렇게 해야 조선소가 먹고 살거든요. 10조를 매출을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빵척이었다니까요. 빵척. 그럼 그 우리가 수주 잔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주 잔량.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앞에 먹거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없었다니까요. 수주 잔량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수주를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고, 그러면 준비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써놓으셨지만 저 뭐야 중국이 그 다음에 저가 선박을 그때부터 다 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주가 또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고부가 가치선하고 해양 플레트만 해야 되는 거는 한국 조선소에게 굉장히 필연적으로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조선업이 전형적인 중진국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중진국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기술, 어느 정도의 싼 인건비를 갖고 하기에 좋은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기술력은 높아지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문제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해양 플랜트를 너무 많이 수주한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너무 싸게 수주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하면 또 이제 그냥 남상태 욕하고 끝납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양 플랜트를 하면서 선전을 했던 적도 있고 그때는 직영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많이 했고 많이 수주를 안 하니까 그래도 할 수가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많이 수주했다. 두 번째 가격 산정을 잘 못했다. 들어가는 그거는 실력 문제도 있고 사장들이 자기 연임을 위해서 저가 수주한 측면도 있다. 세 번째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 맞고요. 왜냐하면 예전엔 이제 배는 그냥 배인데요. 해양 플랜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공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조선소들이 해양 플랜트를 뭘 했냐면 밑에 껍데기만 했어요. 수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해양 플랜트를 한다고 할 때. 걔는 그냥 배의 기능만, 그러니까 배의
이거 뭐야?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왁구 왁구만 이렇게 해양 플랜트에 왁구만 수주해갖고 헐이라고 하거든요. 헐 부분만 주로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이 머신너리를 달다 보니까 이 기계 장비를 시스템을 달다 보니까 헤맸던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잘했어도 수주를 잘했어도 일정 부분 손실은 봤을 거예요. 제 생각에. 어려운 게 많고. 근데 지금은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해양 플랜트 잘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쌓였거든요. 문제는 그 경험이 쌓인 최고 숙련된 지금 기술직들이 자꾸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한테 육화되어 있는 노하우가 조선소는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인건비를 현대자동차처럼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예, 오늘 참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겉으로만 보고 있던 조선회사의 그 실질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강의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난 지금 그 제 생각에는 이 조선회사란 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구조적 모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조선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역과 중앙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우리 영국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왔다는 그 조선업의 주도권 이런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우리의 주요 산업으로 머물던 시기가 끝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과 가까운 질문을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고치거나 정리하면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조선업 산업은 이제 제 수명이 거의 끝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노력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거를 계속 띄워놓고 제가 조선 산업 연구를 계속 하는 이유도 그냥 이게 한국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이게 그냥 한국 사회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게 뭐냐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수면 아래에 뭔가 모순을 묻어두고 약간 서로 젠치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선소 현장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재가 뭐가 없어졌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차들을 다 가가지고 수색을 해요. 업체 차부터 뒤져요. 그러면은 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쉽잖아요. 적치한 건 쉽거든요. 보는 게. 뭐 포터 이런 거 1톤짜리 있으면 거기 안 봅니다. 밑에 봐요. 밑에 봐가지고 붙여놨나 봐요. 비철자재 이런 거 비싸거든요. 예, 그거 그냥 보면서 왜 보냐고 하면 네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고 그냥 말을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우악스러운 게 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짜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있고 뭐 제가 그런 이제 무슨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모순들이 있고 이제 진짜로 이게 한국이 이 산업을 건설할 수 있는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뭐 사회적인 인식만 갖고 이 산업이 굴러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이어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제 사는 사람 주도적인 거고 여전히 한국에 배를 요청하고 한국만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다는 이 기술적인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톤 정도의 선박 물량이 있거든요. 많을 때는 5천만 톤까지. 누군가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주가 요구하는 스펙의 배를 지을 수 있는 조선소가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중국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급성장했잖아요. 급성장하니까 진짜 웃기는 상황이 뭐냐면 중국 애들도 조선소 가기 싫어합니다. 중국의 기술자들 칭화대 뭐 북경대 나온 애들 죽어도 가기 싫은 직업하면은 조선소예요. 난 조선소는 때려 죽어야 안 간다. 그 시골에 시골에 가가지고 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 시골은 안 돼. 중국의 시골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골이거든요. 이제 여전히. 이제 중국도 거의 만불이거든요. 만불이라니까. 별로 안 하고 싶고 우리처럼 체계적인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거기야말로 정말 사람 때려 넣어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혁신적인 조치, 아주 근본적인 조치라는 말이 멋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땜질해가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우리의 뭔가를 유지해야 될 때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다 갈아엎으면 좋죠.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부 다 하청인데 뭐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단 드러난 문제들을 고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금씩 사내하청에 아까 사내하청 임금이 작은 이유는요. 품셈 때문입니다. 품셈.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선소가 계상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의 사장이 원청 관점이 마음에 들면 그 업체는 조금 더 인건비가 높고 어떤 업체는 또 낮아요. 그래도 직무에 따라서 업체들에게 주는 이 단가가 다르긴 한데요.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업체들도 자기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좋은 작업자한테 돈을 못 주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준 품셈을 만들면 되거든요. 건설업처럼. 근데 지금 그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가 없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 조선소는 어떤 논리로 그 자기들 맘대로 단가를 책정하냐면 이거 영업기밀이니까 수주를 우리가 잘 달라고 가격을 나름대로 책정하고 있고 이거 들키면 해외 업체한테 우리 이거 유출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방어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푸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게 품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빼빼로랑 다른 거예요. 원래 배 만드는 것도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배를 짓는 게 품이 많이 드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도 풀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 아까 영국이 95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뭐 100년 할 수도 있는 거를 봅니다. 그러면 많이는 못하겠죠. 앞으로 지나가면 그냥 인건비로 하는 배는 인건비만 믿고 해야 되는 비는 못하겠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요즘에 같으면 LNG 선박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의 원료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엔 굉장히 더러운 기름을 썼는데 지금 일단 황이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 기름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러려면 그거에 맞춘 설비를 또 배가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NG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암모니아로 아마 최종적으로는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배는 지금 중국은 못 만들고 기술 격차로 보면 10년이 넘어요. 그런 연료 관점에서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의 역할이 아직 있고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나 제가 마이크를 지어서 먼저 하고 마지막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사위원장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그 지방과 중앙 문제 또 불경 메가시티하고 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라는 것은 사실상은 불경 특별연합으로 열이 됐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 또 청년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갖다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뭐 앞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불경 메가시티를 단순하게 포기하고 행정통합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불경 메가시티를 갖다가 단순한 행정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이것이 앞으로의 불경의 여러 가지의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갖다가 오히려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우조선의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경 메가시티의 지방 정책으로 협력의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불경의 공유대학의 문제로서 그 석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풀 수 있는 일부 기능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시는 건지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과제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경제와 사회라는 저널에 이제 동남권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 논문 쓴 적이 있는데 그거 갖고 특강을 몇 번 한 적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부산의 명문대학교가 어디입니까? 부산대학교 빼면은 사립대가 어디죠? 원래? 요즘에 동아대학교 안 갑니다. 아세요? 부경대는 이제 국립대니까 올라갔고, 그러니까 부경대가 그 동아대를 앞지른 게 2000년 정도의 일이고요. 그 뒤에 10년 동안 두 번째 부산에서 대학의 순위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경성대가 동아대를 앞질렀어요. 말도 안 되죠. 네. 부산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강할리에서 놀 거다. 네. 그 대구에서요. 그 경북대 다음에 영남대잖아요, 원래. 요즘에 계명대가 영남대를 앞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아요. 나는 동성로에서 놀 거다. 청년들은 그 집적돼 있는 입지의 대학가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빼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광역은 부산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가시티를 경남 관점에서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인구가 빠질 겁니다. 확실히. 주거지로서 기능은 부산이 더 되게 될 거고, 대학도 부산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이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서울의 팽창이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됐던 현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 연결망을 높이면서 다시 이 광역을, 사실은 다 경상남도 아니야? 부울경이 경상남도잖아요, 원래. 맞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은 어떤 도시냐면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높고 공급도 높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산업 관점에서는 경남하고 울산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 그래도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생각해 보세요. 맞거든요? 여전히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있고, 대학은 부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경남과 울산은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역사도 없고, 대형화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미디어 클러스터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해보려고는 하죠, 뭔가. 근데 창원만 갖고도 안 되죠. 창원도 인구가 빠지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엮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모두 다 살고 싶어 하는 부산에 좀 살게 해주면서 그 부산의 경쟁을 부울경 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나갈 사람들이 그냥 부산에 사니까 살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일은 좋은 일터가 이 산업, 제조업 벨트, 그 부울경이 갖고 있는 제조업 벨트는 세계에서 선전 정도 빼면은, 중국의 선전 정도 빼면은 여전히 5위권 이내예요. 독일에도 이만한 클러스터가 없어요. 독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나 뭐 중국에 조금 있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경쟁력 높일 수 있죠.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경남과 울산에는 이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계 산업이 첨단 산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기업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조업 갖고도 뭘 할 수 있다. 첨단 제조, 물론 이제 제조업에서 기계 중심보다는 전자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껍데기는 다 기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긴 대학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유니스트 하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해 높일 거냐. 공유대학도 있지만 공유대학이 지금 학부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하고 여기에 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강소기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이제 우리 그 부울경에 7, 80년대 창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창업이. 그러니까 기계 관련 창업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청업체만 생긴 게 아니고 나름의 독립기업으로 이제 수출도 하는 그러한 단단한 기계 산업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다시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을 만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성 엔지니어의 고용이랄지 여성 인력의 여성 커리어의 창출이라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 그러기에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고 그런 산업 간 연계,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요즘엔
연을 어떻게 연결시키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므로 그런 과제들 풀다 보면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걸 안 하고 행정통합만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망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핵심은 도시전철이 도시철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광역 내에서 지금 울산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기 부산하고 요만큼 연결이 됐죠. 물론 이제 지형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여기도 원래는 부전 마산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터널이 붕괴해가지고 그게 수습이 안 되는데 그 연결망이 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하여튼 버스나 그 자차가 아니고 그 전철로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시간이 지났으라도 좀 차분하게 이주를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후아이가 기획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강의도 아주 뭐 아는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좀 현장감 있게 입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 주제 속에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 뭐 중앙지방 뭐 하고 뭐 온갖 것들 다 들었는데 현상적으로 불거진 문제, 그 하청 노동 문제, 그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하청 문제, 뭐 비정규직 문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왜 생겨나는지 그것도 뭐 또 이유가 딱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조를 포함해서 진보 학계가 너무 좀 수준이 낮고 엉터리다. 진보 학계 같이 이제 엉겨 있는데요. 뭐 그러면 결국 가게 되면은 뭐 진보 언론은 그러면은 이런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 그 대학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연세대학 사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양 교수님은 대학에 있지만은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대우조선에 다 있지만 한국 사회 모든 문제 대학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 연세대 사태뿐만 아니고 그 전에 서울대학의 강사가 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이 해결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노조 같은 데서 제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민주노총 그냥 내놓고 얘기해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 단지 뭐 최종적으로 임금 이거 차별을 해소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우수선도 그랬잖아요. 물량 차이가 하도 심해서 시기적으로 이거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근데 민주노총이 활동을 해온 거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비정규직 실제로 없애려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생겼어요. 민주노총 내부에 또 조직 간에 싸우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쩌면은 이번에 대우조선 내에서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이잖아요. 지금 하청노조 죽자사 싸우는 것도 민주노총이잖아요. 노조 내부의 책임은 없냐? 시민단체의 책임은 없냐?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민주노총이 한 번도 입장을 바뀐 적이 없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장에 대해서 금속은 문성환 선생님 이따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계속 일관되게 똑같이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또 어떤 면에서 선도 투쟁 같은 관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노조들이 정규직을 많이 뽑아달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달라 이런 기조가 있었으나 뭐 금속노조는 조금 요즘에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노조 자체를 조직해서 이거 자체로 이제 전체 규범을 바꿔보자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청노조 자체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 그전에는 하청노조는 항상 이렇게 해소되어야 될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청노조 자체의 교섭력을 갖고 여기서 우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파업 51일 파업에 저 뭐
한 일주일 이상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연구자의 재밌었다가 아니라 흥미롭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금속노조 탈퇴하겠다고 원청노조가 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선거 무산됐죠. 예. 근데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금속의 기류하고는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삼성은 노조가 없으니까 협의회만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류들이 지금 차이가 드러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바닥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하청노조들의 역할을 더 기대해보는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규직 노조 자체가 얼마나 이게 이제는 필수 인원만 할 것 같아요. 채용하는 전술이 더 작동할지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원청에서 뽑게 하는 전술이 얼마나 통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기량이 좋은 오래된 하청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을 잘 조직하여서 이미 그리고 우리가 직무급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주는 기준이 직무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들의 최소 그 여건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숙련에 대해서 조금 더 원청이 줄 수 있게 이 지역사회가 노사민정에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룰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과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조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면서 좀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 혹은 다른 방식의 교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조금 다른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의 지금 정규직 조합원이 4,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 20년 전에 조합원이 15,000명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대우조선에 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선생님 하신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것에 사무 기술직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요즘 추세는 대부분 생산 현장보다 R&D 인력이 더 많거든요. 현대로템 뭐 두산중공업 이런 데 가면 현장에는 우리 조합원보다 사실 사무직이 훨씬 2배, 3배 많습니다. 그게 경쟁력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소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고 그걸 이제 뭐 설계도 사실은 아웃소싱을 해서 부산의 설계 전문 업체에 넘기다 보니까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쌤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100일씩 파업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지 않거든요. 아마 현대자동차가 100일 파업했으면 망했을 겁니다. 그 이제 산업의 특성이 있는 거죠. 조선소는 100일 파업을 해도 뭐 물론 그 뭐 파업을 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이 또 파업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구조들에 그럼 노동조합이 뭘 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건 그 제도에 가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있는데 이 두 회사 간에 서로 비교표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그 제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실은 비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안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뭐 노동조합이 있든 협의회든 간에 그것의 모습이 지금인 거고 어쩌면 전체 노동자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생산 과정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한 4,800명 중에 그래도 한 60% 이상은 저는 직접 생산 그렇죠. 예, 그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노동조합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이제 아직 뭐 그게 현실로 잘 못 나타나다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노동조합도 뭔가 대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앞으로는 뭐 계속 하던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산업 연구를 하고 저는 뭐 부울경에 이제 뭐 울산의 자동차 산업도 좀 보고 있고 이 기계 계통에서의 이제 하여튼 이제 노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서의 노동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있습니다. 인력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LG전자 같은데 80%가 R&D 인력이에요. 이제 LG전자 같은데 여기 가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이제 사무기술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울경이요 생산 기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R&D를 어떤 방식으로든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관점에서 뭐 R&D 인력들을 사실은 뭐 진짜 노조 조합원으로 포섭하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고, 그 R&D 인력을 어떻게 지역 관점에서 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냥 여기에는 나중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공간밖에 안 남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하는지 진짜 모셔와야 됩니다. 자꾸 오해하는 게 뭐 우리가 돈도 많이 주는데 뭐 다 서울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모셔와야 됩니다. 지역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모셔올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부울경이 높아요. 비교적 서울보다 높거든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겁니다. 사실은 겪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녀들에게 이제 기회를 줄 거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또 그게 반복적으로 남성들의 이탈을 만드는 기제가 될 겁니다. 청년 남성들. 그 문제 되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성에게 어떻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거를 이제 브릿지로 해가지고 같이 청년들이 더 살고 싶고 여기서 아이도 키우고 싶은 도시로 만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이 산업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들어주시고 토론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